안녕하십니까. 경성대 박상혁입니다. 오늘 북새통 에디토리얼 싱킹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새통 112번째 책인데요. 에디토리얼 싱킹입니다. 제가 북새통 1회 때그 에디톨로제라는 책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 책과 이제 맞닿아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에디토리얼 싱킹의 저자인 최진님은 이제 편집자, 출판 쪽에 계셨던 분이세요. 출판자 영역이 이제 저희 쪽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분의 책을 잘 보다 보니까 출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창업 이쪽이나 경영, 비즈니스 이쪽에도 아주 맞닿아 있다는 큰 통찰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토리얼 싱킹은 특별히 이제 창업 분야 또 디자인 싱킹 이런 스타트업 분야의 관계자들은 꼭 필히 좀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디팅이라는 말 자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디팅은 뭐냐면 종합적이고 메타적인 사고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고 편집을 하니까 이게 에디팅이 종합적이고 메타적인 사고행위라는 건데요. 결국 에디팅을 잘하려면은 사고력이 좋아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챗GPT 활용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냥 챗GPT를 가져다 그냥 질문하고 나온 산출물을 그냥 가져다 쓰는데 그냥 익숙해져 있는데 특별히 이제 챗GPT를 많이 활용할수록 이 편집 역량, 에디팅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할 것을 취하고 적절하게 또 질문하고 그리고 또 강하게 또 몰아붙이고 이런 과정들 결국은 에디팅 역량이 더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편집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질문 유도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말했던 것이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걸 오류 체크라고 하죠. 그 중간에 어, 이야기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럼 내용의 스토리를 요약하면서 다른 길로 유도하는 것, 이런 과정들. 그리고 당신이 했던 얘기가 참 좋았다, 나빴다, 이런 측면이 아쉬웠다를 얘기하면서 평가하는 것. 결국 대화를 하는 것들도 적극적 경청하는 것도 일종의 편집 작업이다라는 말에 되게 통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출판업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보가 과부하 시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되면서 많은 데이터가 뭐 쏟아지는데요. 이럴수록 이제 데이터를 옥석을 가르고 맥락을 찾아보고 이런 에디터 역할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되면 될수록 에디팅하는 역량은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는 게 핵심 이슈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의 입장을 볼 때는 이제 브랜딩이라든가 기업의 미디어를 활용해야 될 그 측면들이 되게 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편집해서 보여줄 것이냐. 이게 브랜딩이고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던 밸류를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미디어 전략인데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이제 편집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 영역, 커머스 영역이죠. 부동산, 플랫폼 이럴 때 에디터의 역량이 더 중요하지 않냐. 결국 모든 비즈니스 영역이 다 잡지화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주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이죠. 챗GPT 활용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외주 용역이 주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귀찮다고 그냥 저 외주 용역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 챗GPT 이용해서 결과 그냥 쓰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편집 작업이 되지 않으면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편집이라는 것이 그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 사실에서 해석하는 통찰을 끌어내는 행위.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편집 역량 되게 중요하다.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 더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 아마 이 책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주제 문장들입니다. 테드 창, 뭐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죠. 과거에 이제 컨택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통찰 있는 그 영화 또 이었습니다. 수미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기억을 합니다. 결국 그 내가 편집한 내용들을 묶어놓은 것이 자기의 스토리고 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동일한 것들 경험하더라도 나중에 와서 무엇이 의미 있었느냐, 이거 물어보면 다 다른 것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100%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하는 편집이 바로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아 스토리를 적을 때, 자아상을 적을 때 내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특정 부분만 주목해서 맥락을 만들고 의미를 붙이는 그 기억의 모음이 자아상이라는 거죠. 결국 그동안은 겪었던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때
나한테 편집된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편집을 하고 있다. 기억조차도 편집된 거다라는 것이 이제 테드 창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참 맞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이라는 것이 그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주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려야 될 것, 무시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범주화로 묶어놓고 또 빠져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채워넣는 이 과정이 편집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 뺄 부분들, 그다음에 그룹핑해서 범주할 부분들, 또 빈 구멍을 채워낼 부분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세상에 수많은 잡음과 소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 이게 신호이죠. 이게 정보고 의미의 맥락화 과정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작업이 편집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는 영역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정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를 특정 매체에 담아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에디팅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통찰이라는 것은 어떤 게 통찰이냐? 과거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물들을 연결해서 살아보고 그 연관관계 통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고 그럼 전체로서 파악하는 역량.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통찰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창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찾아내자라는 말을 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했던 사실들에서 연관관계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통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에디토리얼로지 싱킹은 모든 산업, 모든 분야에 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죠. 첫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재료가 잘 모아져야 됩니다. 가능성을 품은 재료들을 잘 참아야 되는데요. 결국 의미가 있을 가능성인 것을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결국 관찰, 그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피대상자들과 소통하고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 관찰 그리고 우리 이런 통해서 새로운 재료들을 모은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모은 재료를 가지고 분류하고 의미 비유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거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현장 가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은 좋은 통찰을 끄집어내기 위한 분류 작업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보통 디자인 싱킹이 어떤 고객 욕구 조사할 때 출발은 현장 관찰을 하고 인터뷰하는데 이거와 맥락이 맞닿아 있다. 좋은 재료를 잘 수집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서 이제 다양한 상상을 담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개념들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 원래 이 개념이라는 것들이 원래 사전적인 정의들도 있고 외연적인 의미인 거고 내연적인 의미, 그 시대의 문화 관습 뭐 이것들이 다 연결된 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한진그룹이란 그 회사의 그 연상 금을만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재미나게 한진그룹 하면 땅콩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보입니다. 전에 있었던 이제 땅콩 사건 그 대표자의 그 따님 얘기죠. 이 땅콩 사건이 일반 대중들한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 간섭, 추가적인 의미 전달이 막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연상 근무를 통해서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보면 새롭게 에디팅 할 수 있는 좋은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편집하는 구조하는 과정이 에디토리얼 싱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질문을 던지면 그때마다 정보가 함께 딸려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감각적 특징이 있죠?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언제 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떻게 쓴 것입니까? 이 단어의 반대말 유의어는 무엇이죠? 이런 것을 자꾸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새로운 정보들이 딸려온다. 이때 새로운 기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인터뷰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연상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범주화라는 것들을 합니다. 범주화는 그룹핑하고 관련된 것을 연결고리를 만든 건데요. 서로 유사점과 연관성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데이터끼리 어떤 것끼리 서로 묶어야 되지, 묶은 데이터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지, 이런 것인데요. 결국 범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세상은 크게 뭐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류할 수 있어.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범주화인데 결국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 분석을 할 때 고객 세그먼트를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는 특정 타겟 고객을 그룹해서 보겠다. 이것이 일종의 범주화이거든요. 이 그런데 좋은 통찰력을 가진 기업은 그전에 전통적으로 접근했던 고객에는 새로운 유형의 고객 그룹의 새로운 욕구를 발견했을 때 내 통찰력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범주화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들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주를 만들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쉽게 알려주고요.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도 알려주는 좋은 특징도 있습니다. 이거를 범주를 잘 만들면 그들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유형의 기회들이 도출될 수 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챗GPT를 이용한 건데요. 영국에 비틀즈가 있다면 한국엔 뭐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럼덩크에 안선상이 있다면 달려라 하니에는 뭐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더니 성환수 코치님이 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고요. 뉴턴에게 사과가 있다면 다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 핀치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범주하는 작업들 이것이 아마 그룹핑하는 그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주를 만들면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기회를 만들 텐데요. 여기에 보면 재미난 케이스가 있죠. 버즈피드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크게 사업 유형, 비즈니스 모델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스타일, 틴더 스타일, 버치박스 스타일, 에어비앤비 스타일. 그래서 이거를 모든 영역에 한번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구, 강아지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다 우버, 틴더, 버치박스, 에어비앤비 다 가능한 사업 유형들이 있고 여기에 실제 활동하는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푸드 비즈니스도 있고. 근데 보니까 런드리, 그 세탁소 쪽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데가 있는데 틴더나 워치박스는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틀은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런드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세탁 비즈니스에서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틴더나 버치박스 모델을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주화했을 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이 도구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그룹핑하고 연결고리 맺는데요. 그 연결고리 맺을 때 적정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신선한 재미가 없고 너무 멀면 해석이 잘 안 돼서 소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재료 사이의 거리를 감각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익숙하고 명확한 것도 중요한데 그럼 재미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낯설과 모호한 것은 신선함을 주는데 또 해석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 샘플 예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핸드워시, 로션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챗GPT에 물어본 거예요. 위 조합으로 물건을 모으면 진열대 제목은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이해하기 쉽죠. 일상 케어 제품이라고 진열대 제목을 달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거리가 있는 단어들을 넣어봤어요. 버디워시, 그다음에 커피, 쓰렘 소음 방지 기막에 책, 그다음에 유칼립투스 오일. 이거는 참 분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자, 위 조합으로 물건을 모으면 진열대 제목은 무엇이 하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걸 또 챗GPT에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제품.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너무 거리가 많은 데이터를 연결해 놓으면 그것은 너무 모호해서 답을 찾기 어려우니까 적정 수위의 단어들과 연관시켜서 하는 그 거리 조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참고로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해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연결하고 참고 문헌 달아가면서 쓰는 것, 그게 재배치 또 재맥락화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했던 것들을 표절해서 갖고 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잘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거를 자기 것으로 바꿔내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100% 창조적인 건 만들 수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중에 적절하게 자기 거를 내재하고 섞어나가면 이게 섞어나간다는 것을 여기서는 재배치라고 얘기했는데 재배치하면 창의적인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제 예술인인 루이치 사카모토가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창작물에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인정하자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에서 10% 가미한다면 매우 훌륭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는 것. 이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레퍼런스로 갖고 와서 섞어주고 재배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자료들을 잘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첫 번째 출발점이 내용을 숙지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나의 나름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출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면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충분히 체크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또 자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자기화할 때 좋은 방법이 이런 스캠퍼 같은 걸 이용해서 새롭게 적용을 해본다든지 홀로 그 데이터를 본 다음에 내 스스로대로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필요하고 내 나름대로 새롭게 소화하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이랬을 때 읽은 다음에 내가 충분히 이거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신규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의 모델을 제가 본 다음에 이거를 나 같으면 이거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를 충분히 검토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처음부터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충분히 레퍼런스에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개념을 잡는데 이건 컨셉을 잡는 거죠. 우리가 적절하게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이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면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뾰족한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와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컨셉은 결국 두 개의 그릇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떤 그 그릇에다 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내 컨텐츠를 남한테 전달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고 그리고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왜 당신한테 우리가 타겟 목표라는 고객이나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한가? 이걸 우리 자료를 왜 소비해야 되는가를 명확한 이유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창업자가 보통 얘기할 때 창업의 핵심 프로세스가 뭐냐면 고객 문제를 잘 발굴해서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해법이고요. 이것을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고객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첫 번째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왜 다른 사람이 이 내용들을 봐야 되는지.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은 것인지 이것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 이걸 아주 차별적으로 만든 것이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또 가지고 요약을 해야 되는데 결국 소비자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이걸 핵심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재미난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타인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주장할 바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결국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내용 슬로건 밑에는 디테일한 아주 상세한 세부 정보 스토리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위에 포장하기로는 요점된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점된 내용 자체가 재미나고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샘플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챗GPT를 좀 활용했어요. 인어공주 스토리를 세 개의 매체를 성격에 따라 동화를 요약한다면 한 줄씩 보는 상상해보자. 그러니까 인어공주 스토리를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당신이 편집자면 매체 제목을 어떻게 올리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화제성이 풍부한 디스패치, 이 저널. 그다음 두 번째,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최우선인 보그 잡지. 세 번째, 비즈니스 전망을 다루는 포브스. 네 번째, 가십스 연예 기사 우선인 썬데이 서울. 그러니까 인어공주 스토리를 여기 네 개의 매체 성격이 많도록 제목을 뽑아달라고 챗GPT에 요청했더니 아주 잘 뽑았어요. 디스패치는 뭐라고 했냐? 인어공주 금지된 사랑을 위해 목소리까지 포기하다. 재미나죠? 보구 패션 잡지입니다. 인어공주 바다에서 육지로 패션 아이콘의 변신. 보구답네요. 포브스 이건 경제 잡지죠. 인어공주 사랑을 위한 희생이 해양 경제에 미친 영향. 참 재밌네요. 네 번째 썬데이 서울 이거는 가십성 연예 기사 다룬 내용이요. 인어공주 왕자와의 금지된 사랑 뒤에 숨겨진 비밀. 이렇게 요약된 문장들을 뽑아내는 것이 되게 핵심이다라는 것이 요점에 해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건데요. 프레임은 결국은 자기의 입장과 관점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하는 의미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 던져놓는 행위, 이게 창작 행위인데요. 결국 프레임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정보도 어떤 맥락에 따라 전달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행본 잡지도 그냥 서점에 있을 때는 매대고, 매대에 있을 때는 그게 상품이죠. 그게 유통창고로 넘어가면 재고고요. 그게 쓰레기장으로 가면은 자율형 종이 쓰레기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도서관에 있으면 장소고요.
만약에 내가 그동안 읽었던 감명 깊은 도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면 그 작품으로 바뀝니다. 하나의 책도 서점에서 뜬 상품, 재고, 재활용 종이 쓰레기, 장서 또는 작품 이렇게 내용들이 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정보도 다르게 된다. 이게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리죠.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검토할 때 이때 무의식적으로 전제하는 준거 기준이 무엇인지 살피는 훈련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적절하게 잘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카페의 핵심은 원두맛이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카페는 커피숍은 되게 중요한 게 커피의 원두맛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문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그래? 나는 커피 먹으러 가는 거 아닌데? 나는 일하러 가는 건데? 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건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 던지면 우리가 프레임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카페의 핵심은 원두라 생각했는데 왜 가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뭐라 하면 요즘 카페라는 것은 어떻게 정한 의미일까? 다시 생각하면서 프레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보면은 우리는 객관성, 주관성, 우리 객관적인 거와 주관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뭐냐면 결국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주관적인 주장을 다른 사람이 동의한 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팩트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도 편집이 되고 현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현상과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어떤 팩트를 있으면 그 팩트를 가지고 내가 해석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다 동의했으면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성찰, 그러니까 베느시를 많이 하거든요. 배운 점이 뭐고, 느낀 점이 뭐고, 실행할 점이 뭐냐 이런 것을 많이 뽑아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먼저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느낌이 좋았어요. 그 느낌인 거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배운 점이죠. 그래서 볼 때, 음, 내가 어, 어떤 데이터를 보고 받았던 느낌, 이걸 가슴이 뛰는 감성으로 표현하고, 왜 그런 감성적인 표현을 했습니까? 왜 좋았습니까? 그 이유는 대개 근거 데이터, 백데이터를 철저히 담아서 쓰면 이것이 객관성이 확보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데이터가 그게 객관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객관적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동의해, 동의해. 그러면 합의가 되면 그게 객관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관성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으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때 완전 무결한 절대 진리라는 건 없고 동시대가 다수가 합의된 내용이 결국은 객관이다. 결국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하게 주장한 거 위에 데이터들은 좀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알아보고 배제하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편집이죠. 적절하게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생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작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작품에 담아낼 수 없고 소비자들 위해서 우리 제품에 다 담아낼 수가 없고 서비스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 느끼기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잘라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정보는 취하고 어떤 정보는 버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다 반영해 버리면 결국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든 편집을 하든 창작하든 창업을 하는 것은 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다. 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알아내려면 결국 질문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죠. 좋은 질문 한 법, 상대와 상황에 반응하는 현재의 나 자신을 존중하자. 뭐 이런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시 생각했던 말을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것. 3살 버릇 8까지 간다. 왜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던지자는 거죠. 그다음에 동일한 상황을 위치와 상황의 맥락에 바꿔버리는 연습들을 또 많이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떤 사업을 했을까? 이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찾는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팩트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 현안에 대해 배경이 됐던 원인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가 핵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메시지를
텍스트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적절하게 비주얼한 요소가 섞여 있어서 100%그 비주얼한 그래픽 요소로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텍스트랑 적절하게 섞이면 그게 진짜 잡지 편집하는 것 같네요. 내가 주장하는 거와 메시지와 비주얼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외 좋은 저널, 잡지, 광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카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 소비자한테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를 쓰고 어떤 비주얼한 요소를 적절하게 섞었는가를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이슈입니다. 자, 에디토리얼 싱킹 오늘 재미난 주제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